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회계원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신주영이라고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신바람이라고 하면은 더 잘 알죠. 하여튼 우리 회계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회계만큼 또 쉬운 과목이 없고 알고 보면 알기 전에는 어렵다라고 느끼겠지만은 알고 나면은 가장 쉬운 과목이 우리 회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 회계라는 과목은 뭐 사실 알고 보면은 전 국민이 하는 게 회계예요. 이 회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이 금전 출납부, 현금 출납장, 뭐 아니면은 조그만 그 수첩에다가 가지고 다니면서 오늘 용돈 받은 거, 또 용돈 쓴 거 이런 거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회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 그거는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얘기고 실제로도 이 회계 공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전문적으로 회계직으로 나가려면 당연히 이제 회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에는 1,300만 명, 약 1,300만 명이 이 일주일에 한 번씩 회계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만큼 이 회계를 많이 하는 게 이게 사실입니다. 농담이지만 하여튼 이 회계원리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재미를 붙이면은 굉장히 쉽게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 것은 이 회계는 다른 과목하고 다릅니다. 다른 과목은 뭐 하루 빠지고 그 다음번에 들었을 때 빠진 내용만 보충을 하면은 관계가 없지만 우리 회계는 이어지는 과목이죠. 그래서 오늘 공부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빠졌다. 그러면은 그 다음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이어지지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회계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천천히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뭐 딴 거 다 떠나서 우리 이제 회계에 대한 길고 긴 여행. 사실 우리 주택관리사 회계는 조금 잘못되어 있죠, 사실은. 이 재무회계 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회계, 그 다음에 이제 관리회계까지 이렇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요게 한 40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재무회계에서 32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원가회계하고 관리회계에서 8문제 이렇게 출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 대단히 머리를 잘 쓰시는 분들은 차라리 원가회계를 포기한다. 이걸 포기하고 여기에 집중을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할 때 좀 잘못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32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보다 원가관리회계는 조금만 대략 한 10시간 정도 10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게 되면 이 8문제 중에서 거의 7문제는 맞힐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원가관리회계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양이 많아 보여도 일단은 재무회계를 배우고 나서 원가관리를 같이 하게 되면은 10시간 정도의 투자를 가지고 8문제 중에서 7문제를 맞힐 수 있다면은 이거는 포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릴 것은 특히 이제 2016년도에는 뭐 금년도 2015년도에 우리 과목이 민법하고 회계원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개론 요 세 과목이 이제 1차 과목인데 금년도에는 이제 이 장난을 쳤죠. 이 시설개론에서 굉장히 장난을 쳐가지고 많은 불이익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민법이나 회계가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이제 회계에서 고득점을 하게 되면은 내년도에는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라는 과목을 절대로 이제 겁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 기초편 지금 9월하고 10월이 기초편이죠. 입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입문 과정을 통해서 이 회계에 대한 대충적인 개념, 특히 이제 우리 회계는 제일 전체적으로 분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분계를 몰라도 시험 보는 데 지장은 없어요. 분계를 몰라도 시험 보는 데 지장은 없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분계다. 그러니까 사실은 분계만 할 줄 안다면 이 회계는 어려운 과목이 아니죠. 그런데 이 분계를 몰라도 시험을 볼 수는 있어. 시험을 볼 수는 있고 또 점수도 나옵니다. 점수도 나오는데 그만큼 공부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입문 과정을 통해서 분계라는 과정을 열심히 배워 놓으시면 뒤에 가서 아주 편하다. 그래서 항상 이 회계라는 것은 흐름을 좀 잘 잡으면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는 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나 쉽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죠. 뭐. 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석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그냥 재미있는 과목이다 이런 그 마인드를 항상 가지시면 돼요. 회계는 어렵지 않은 과목이다. 근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회계가 제일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 어렵다라고 가르쳐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쁜 친구예요. 이 회계는 해봐, 재밌어, 하면 할수록. 그리고 회계는 솔직한 과목입니다. 내가 알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겠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주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주문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와 보시면 충분히 내년에는 고득점으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으리라 믿고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고득점 맞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첫 얘기가 좀 길었는데, 자, 교재 182페이지죠. 자, 우선 제일 먼저 나온 게 기업의 경영과 회계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제일 먼저 부기라는 거하고 회계라는 거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부기가 뭐고 회계가 뭐냐. 뭐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기가 회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뭐 부기가 회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은 뭐 사실은 좀 약간 잘못 표현한 거죠. 부기하고 회계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요 차이점이 뭐냐, 요것만 좀 생각을 하시게 되죠. 자, 어떤 하나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기업이 있으면은 이 기업에는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러면 기업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생각을 하시면은 먼저 이 기업에다가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 그 다음에 투자자로부터 기업의 운영을 수탁받은 경영진, 그 다음에 이 기업하고 거래를 하는 거래처,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이제 고객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야, 국가에 세금 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 정부, 요런 일련의 집단들을 우리는 이해관계자 집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해관계자들은 요 기업 실체에 관련해서 수많은 정보가 필요하겠죠. 자, 어떤 정보가 필요해요? 투자자는 자기가 이 회사에 투자를 했으니까 얼마나 돈이 생기겠느냐 이런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이 기업에다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또 원금은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지 항상 관심을 갖게 되겠죠. 경영진은 투자자로부터 기업의 운영을 수탁받았으니까 경영을 잘해가지고 자, 계속 이 실적을 올려줘야 한마디로 말해서 안 잘리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이 기업하고 계속 거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고객도 요즘엔 어때요? AS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내가 이 기업에다가 물건을 샀는데, 이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샀는데 1년도 안 돼서 고장났어. 자, 이거를 AS 받고 싶은데 회사가 문 닫았대. 그러면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자, 고객들도 요 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국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따라서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은 요 기업 실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보를 요구하게 되고 필요하고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 이 기업은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정보를 생산하는 게 요게 이제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죠.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을 해준다. 그러니까 결국 북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준말이다? 장부를 기록하는 것을 줄여서 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면 그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록한 이유는 뭐 때문에 기록을 했어요? 수많은 이해관계자, 정보 요구자들에게 우리 기업 실체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정보의 제공, 회계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북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장부에다는 어떤 내용을 기록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노트에다 기록을 한다고 그랬는데 뭐를 기록할 것이냐. 그럼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일정한 시점에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정 기간에 경영 성과를 측정을 한다. 그래서 요거를 일정한 시점의 재무 상태. 자, 재무 상태라고 하면은 요게 딱 세 가지입니다. 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데 이제 그 재산을 이제 크게 범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산,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자본. 요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재무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재산이라고 그랬으니까 자산은 재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산만 재산이 될 수는 없어요. 부채도 재산이에요. 부채는 한마디로 말해서 남한테 줄 돈을 우리는 부채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은 처음에 그 용어를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말이 그 생소한 말들이 처음 나와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용어들이 아주 쉬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기가 신나는 거죠. 뭐 신나서 신바람 나게 공부하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자산이라는 것은 재산이에요. 물론 재산인데 일반적으로 자산은 적극적인 재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다면 자산이라는 것은 특정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화나 권리를 우리는 자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것, 자, 내 거, 남의 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요거를 우리는 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갖지 않고 남이 갖고 있으면은 남의 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으로서 어떠한 특정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폐라든지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통틀어서 자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변동을 얼마 들어왔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겠죠. 이런 것을 어디다가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요게 이제 자산의 일반적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 기업이 타인에게 갚아야 할 의무를 우리는 부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채라고 하면은 어떤 기업이 남에게 갚아야 될 의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빚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빚이 얼마나 있어 그러면 그 빚은 갚아야 되는 거다 이런 건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빚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부채라는 말은 별로 안 들었거든. 그러니까 부채가 뭐야? 뭐 여러분이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용어를 자꾸 바꿔주는 거죠. 이제 회계에서 쓰는 용어가 자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자산이고 내가 남한테 갚아야 될 것은 부채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친해지면 돼요. 한마디로 이 용어하고 친해지면 그때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빚이라는 것도 빌려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빌려왔다가 30만 원 갚았다. 또 200만 원 빌려왔다. 또 100만 원 갚았다. 이렇게 늘고 줄고 하겠죠. 그 늘고 주는 변동사항을, 부채의 변동사항을 또 어디에다가,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게 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느 시점에서 내가 남에게 줘야 될 돈이 얼마인지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본. 자본이라는 것은 특정 기업의 순수한 재산, 순재산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기업의 순수한 재산.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운영할 때 운영 자금이 한 1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기업이 자금을 1억 정도를 갖춰서 운영을 할 건데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투자한 돈은 내 돈은 얼마냐? 6천만 원을 내 돈으로 냈어요. 근데 6천만 원 갖고는 1억짜리 회사를 할 수가 없죠. 자, 내가 더 쉽게 얘기한다면 내가 통닭집을 하나 하고 싶다. 근데 통닭집 차리는데 1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은 6천만 원밖에 없다. 그럼 어때요? 부족한 돈 4천만 원을 빌려와야 되겠지. 그러면 빌려온 돈이 얼마가 돼요? 4천이 되겠죠? 그래서 내 돈 6천하고 빌려온 돈 4천만 원을 합쳐가지고 1억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랬을 때, 자, 순수한 내 돈, 요 내 돈이 결국은 자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순수한 내 돈을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본은 얼마가 돼요? 6천만 원이 되겠네? 자, 요게 6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빌려온 돈이 얼마가 돼요? 빌려온 돈이 4천만 원이 있겠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더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얼마가 되느냐? 1억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남한테서 돈을 빌려왔으면은 내 돈이 되는 거죠. 더 쉽게. 자, 내가 6천만 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4천만 원을 빌려왔어. 뭘로 빌려왔냐? 돈으로 빌려왔습니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돈 6천에다가 빌려온 돈 4천만 원을 더해버리니까 얼마가 돼버린다? 1억이 돼버리겠죠? 그랬을 때 이 1억을 우리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천만 원 갚아야 될 돈을 부채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내가 투자한 내 재산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천만 원이 되겠죠? 자, 이런 변동,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변동을 어디에다 기록한다? 장부는 뭐예요? 노트죠?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다. 그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기업을 하면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또는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뭐 고스톱을 해봐요.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죠. 사업을 해보세요. 돈을 벌 수도 있고 또는 적자가 나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 이러한 경영성과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수익이라고 하는 거하고 비용이라는 거, 요 두 가지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자본이,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활동을 통하여 자본이 증가가 되는 것을, 자본의 증가가
되는 모든 상황을 우리는 수익,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번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해서 자, 우리가 돈을 벌었다. 돈을 벌면 자기가 투자한 돈은 어때요? 자기 종잣돈이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렇게 늘어나는 모든 원인, 이런 걸 찾아서 그거를 우리는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요거에 반대되는 것이 뭘까요? 비용이겠지? 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경영활동을 통하여 자본이 감소되는 것을 요거를 우리는 비용이다. 나간 돈, 쓴 돈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해서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장사를 잘 못했네. 그래서 2천만 원 손해를 봤어. 그러면은 내가 투자한 돈 1억에서 2천만 원이 나가버리게 되겠죠. 그럼 나한테 남는 돈은 얼마만 남아? 8천만 원만 남게 되겠죠. 이와 같이 자기가 애당초 투자한 돈을 자본이라고 했고 장사를 잘해서 자본이 부풀려지면 그렇게 해서 생기는 모든 것을 우리는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내가 투자한 1억이 점점 까먹더라 라고 하면 그런 모든 현상을 우리는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5가지 지금 보시면 자산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 경영 성과를 알기 위해서는 수익과 비용, 이 5가지만 알면 되겠네. 그러면 회계는 아니죠. 부기는 다 배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기만 다 배웠나? 회계도 다 배웠죠. 자, 이렇게 해서 측정된 것을 이런 이해관계자에게 우리가 제공을 하는 게 회계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우리는 부기나 회계는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요 5가지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기록하는지 요것만 배우게 되면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2달이라는 과정이 우리가 일반적인 기본서의 과정이에요. 지금 입문서의 과정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한 바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전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이제 기본서라는 걸 하게 됩니다. 책 한 권이 딱 한 600페이지 되는 책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책 한 권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처음에 자산 이만큼 나옵니다. 자산 제일 중요하죠. 왜? 자산은 왜 이렇게 많이 배워? 내 거니까. 내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부채 요만큼 배워요. 요만큼 부채. 왜? 그만큼 간단할 수밖에 없는 게 부채는 뭐야? 갚으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별로 배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비용. 자, 이렇게 해서 수익 비용 이렇게 배우게 되면 요게 이제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 배울 요런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덤으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원가회계.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서 2달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 요거를 별도로 쳤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가지고도 2달 정도가 더 걸립니다. 그러면 원가회계는 안 배울 거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보충을 통해서 일요일 날 하든지 토요일 날 하든지 이렇게 보강을 통해서 원가회계를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원가회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10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게 되면 7, 8문제는 충분히 맞힐 수 있다. 뻥이네. 8문제 나오는데 7, 8개를 어떻게 맞춰? 맞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틀려봐야 한 문제 정도만 틀리시면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제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10시간 해갖고 다 맞힌다는 것은 조금 뻥이죠, 뻥. 자, 10시간 동안에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30시간에서 40시간 정도의 연습을 하셔야죠. 항상 우리 공부라는 건 뭐예요? 새로운 걸 배우면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연습을 해야 되잖아. 그 연습하는 과정. 자, 하루아침에 아닌 말로 장인이 되지는 않잖아요. 응? 물론 하루아침에 장인이 되는 사람도 있어. 딸을 잘 두면 하루아침에 신랑 데려와서 장인어른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장인이 아니죠. 자,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이게 등에 달인이 되려면 많은 연습을 해야 된다.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계는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이론입니다. 이거는 이론이고, 그 다음에 북이라고 하는 것은 장부를 기록하는 기술이에요. 기술. 그러면 이론은 원리를 이해해서 자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이런 그냥 학문적인 이야기가 이론이 되는데 비해서 이 기술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꾸 연습을 하게 되면 숙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부기 시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이제 국가 기술 시험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기술이다 이거죠. 그럼 기술이라는 것은 어느 날 한번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자꾸 연습을 하고 숙달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기를 잘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런 내용을 얘가 자산이구나, 얘는 비용이구나, 얘는 부채구나, 이런 걸 얼른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노트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기록을 하는지를 자꾸 이제 숙달을 시키면 그게 바로 기술이죠. 그거를 남들이 10시간 할 때 내가 30시간을 했다라고 한다면 남보다 기술이 그만큼 빨리 늘어날 거다. 이런 그 개념으로 좀 재밌어요. 하다 보면 항상 모든 공부가 그렇죠.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알면 재미잖아요. 그래서 자꾸 시간 나는 대로 노트에다가 기록하는 연습 이런 걸 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쉬워진다. 하여튼 자꾸 자신감을 가지시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자 부기라는 게 뭐냐 다시 한번 딱 정리를 합니다. 자, 교재 보시면 182페이지에 자 부기의 정의, 기업은 기업 실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회계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고 전달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이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의 모든 경제적 사건을 인식하고 측정해서 일정한 원리에 따라 기록하고 이들을 분류하고 요약하여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일정한 원리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부기라고 한다. 뭐 굉장히 그 지저분하게 써놨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딱 간단하지? 자, 부기가 뭐냐?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뭘 기록하니? 그러면 일정한 시점. 요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왜 일정 시점이 되고 얘는 왜 일정 기간이 되느냐 다음 시간에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어떤 기업의 일정한 시점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측정을 해서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부기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부기가 뭔지 정리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라는 것은 이해관계자 집단들에게 기업 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회계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부기의 목적이 뭐냐? 그럼 부기의 목적은 두 가지죠.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요거를 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기의 주된 목적이 뭐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부기의 주된 목적은 기업의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일정 시점의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자,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부목적입니다. 부목적은 정보 제공자에게, 정보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의사 결정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요거하고 대칭되는 게 뭐예요? 회계죠. 회계는 왜 하느냐 그랬습니다. 회계의 목적은 얘죠. 자, 정보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업 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 그럼 그러기 위해서 어찌 해야 돼요? 그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점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업의 경영 성과를 측정해야 되겠네. 그래서 부기의 주된 목적은 회계의 부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부기의 부목적은 회계의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교재 보시면 오른쪽에 183페이지에 부기의 주목적, 가로 열고 회계의 부목적, 이렇게 지그재그입니다. 자, 요거와 요렇게 되는 거죠. 요거와 요렇게 되는 거니까, 자, 요 주목적하고 부목적을 어느 한쪽을 기억하게 되면 다른 쪽은 자연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먼저 부기의 주된 목적은 재무 상태표를 작성하여 기업의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무 상태라는 것은 재산과 채무의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아직은 이제 포괄자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이제 우리가 한국제때 국제회계 기준에서 이름을 붙였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냥 손익계산서다. 그러면 손익계산서라는 건 뭐겠어요? 손실이 났는지 이익이 났는지 계산하는 거다.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나타내는 표, 요거를 재무 상태표라고 하는 것이고, 옛날에는 이제 우리 과거에 공부하신 분들은 얘를 뭐라고 그랬을까요? 대조표,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뭐 지금은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부릅니다. 근데 대차대조표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관계없어요. 자, 우리 회사가 나는 재무상태표라고 안 붙이고 옛날부터 쓰던 대차대조표라고 쓸 거야. 그러면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에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손익계산서라는 거를 작성을 하게 되죠. 그럼 이때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기업이 영업을 해서 손실이 났는지 이익이 났는지를 계산하겠다. 그래서 걔를 우리는 손익계산서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 부기의 주목적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기업의 일정 시점에 정확한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두 번째 포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기업의 일정 기간에 정확한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정확한 경영성과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우리 기업이 장사를 잘해서 이익이 났는지, 장사를 그지같이 해서 손해를 봤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부목적. 자, 정보 이용자에게 기업 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 보면 부목적인데 거기 정보 제공자들이 딱 등장합니다. 먼저 경영자에게는 효율적인 경영 방침을 수립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자, 우리 회사가 손해를 났어요. 그럼 손해를 보면 경영자들은 야, 우리 회사가 왜 손해가 났지? 그 자료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야, 우리가 상품을 너무 싸게 팔았네, 또는 지출이 쓸데없이 많았네,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소리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자나 채권자에게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르는 올바른 투자 의사 결정 자료를 제공한다. 다 정보 이용자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세무관서의 세금의 부과 자료로 이용하게 한다. 우리 국가에게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정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자, 이런 개념이 바로 부기의 부목적. 그럼 이제 회계의 주목적이 뭐예요? 그러면은 오른쪽이 되겠지? 오른쪽이 회계의 주목적, 왼쪽이 회계의 부목적. 이렇게 해서 서로 지그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기와 회계.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182페이지 다시 보시면 회계의 정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먼저 회계란 투자자나 채권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 기업과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유익한 회계적 정보를 식별 측정 이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회계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기는 그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부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시험에 나올 만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가볍게 한 번만 읽어보시는 정도로, 시간 없다 읽지 않으셔도 돼요. 자, 부기와 회계의 차이점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쉽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거를 먼저 공부할 것이냐, 부기를 공부할 것이냐, 회계를 공부할 것이냐.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입문과정은 부기예요. 우리 입문과정은 부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에 들어가면, 자, 그때부터 이제 회계가 전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왜 그러냐? 아니, 뭘 정보를 제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제공을 하지. 그러니까 먼저 정보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이제 지금부터 9월달, 10월달 2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부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회계가 쉬워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부기는 어떻게 기록하느냐, 기록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러니까 기록하는 방법에 따라서, 부기의 기록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로 나누는데, 이 단식 부기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본다면 그냥 단조로운 방식의 부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 단식 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도 없다. 일정한 원리 원칙이 없이 현금의 수지, 현금이 얼마나 수입이 됐느냐, 현금이 얼마나 지출이 됐느냐, 현금의 수지라든지, 또는 내가 받을 돈이 얼마냐,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얼마냐, 이런 정도만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현상을 다 기록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단순한 방식으로 현금이 얼마 들어왔으며 현금이 얼마 나갔느냐, 또 내가 이제 장사를 하다 보면은 물건을 외상으로 사올 수도 있고 외상으로 팔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될 돈은 얼마고 내가 받아야 될 돈은 얼마인지, 그런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을 돈만 알면 되지 뭐 갚을 돈은 뭐하러 알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맞는 얘기지 뭐. 급하면 그 사람이 받으러 오면 될 거 아니에요. 받으러 오면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 또 우리 실제로 공부하다 보면은 부채는, 자산은 한 40시간 정도, 이 정도 배운다면은 부채는 뭐 한 대여섯 시간 만에 끝나버립니다. 그 정도로 간단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일정한 원리 원칙이 없이 단순히 현금이 들어온 돈, 나간 돈, 받을 돈, 줄 돈만 계산하기 때문에 좀 불완전하죠. 그래서 불완전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복식부기라는 것은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거해서 양쪽으로, 복식이라는 의미는 양쪽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우리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눕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 왜 복식이냐 하면은 어떤 하나의 경제적 현상이 생기게 되면 그 경제적 현상이 하나가 발생하면 왼쪽에다도 기록을 하고 동시에 오른쪽에다도 동시에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 단식은 아까 돈 들어왔다 그러면 들어온 것만 기록하죠. 돈 나갔다 지출된 것만 기록을 할 거 아닙니까. 자, 받을 돈 얼마다, 줄 돈 얼마다, 이것만 기록을 하니까 한쪽으로만 기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단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복식부기에서는 하나의 경제적 사건이 생기게 되면은 반드시 왼쪽에도 기록하고 오른쪽에도 기록을 하는 거라. 자, 또 하나의 거래가 생겼어요. 그러면 왼쪽에도 기록하고 오른쪽에도 기록하고, 또 거래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쪽에다도 기록하고 이쪽에다도 기록하고, 그러면 이렇게 양쪽으로 기록하게 되니까 결국 이쪽을 모두 합한 금액과 이쪽을 모두 합한 금액은 당연히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왼쪽의 합계 금액하고 오른쪽의 합계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답이 틀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 검증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여기는 어때요? 단순히 받을 돈, 줄 돈, 현금의 수지만 기록하기 때문에 불안전부기라고 했지만 얘는 어때요? 복식부기는 모든 경제적인 사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완전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배웁니다.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를 배우는데 단식부기는 배울 게 없잖아요.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누구라도 경험에 의해서 부기라는 과목을 배우지 않은 사람도 경험에 의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시장에서 장사를 노점에서 시장의 가운데 노점에서 장사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 장부에 기록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기록하죠.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사업자로서 당연히 장부를 기록하겠지만은 시장의 가운데 이 노점이라고 그래요. 좌판을 깔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 일정한 장부 갖고 다니시겠습니까? 갖고 다녀요. 저 이 앞치마 보면은 거기에 조그만 때 묻은 수첩 있다고 거기다 막 기록하시는 거 봤을 거예요. 그게 바로 장부잖아. 그럼 그분들이 회계학을 전공했을까요? 물론 하신 분도 있겠지만 안 하신 분도 있잖아. 그럼 그분들이 학원 가서 배웠을까요? 안 배운 사람들이 더 많겠죠. 예?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기록해요? 경험에 의해서 기록하더라. 그러니까 단식부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혼자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터득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은 단식부기 배운다? 배울 필요 없죠? 자, 뭘 배우는 거야? 여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없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기록하는 거지만 여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기록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거는 뭐다? 이 일정한 원리 원칙을 배우는 거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일정한 원리 원칙이 뭐냐? 이겁니다. 복식이니까 하나의 경제적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왼쪽에 뭘 기록을 하고 오른쪽에는 뭘 기록할 것이냐. 요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일정한 앞으로 배우는 원리에 따라서 기록을 해주면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이 원리가 진짜 간단해요. 자,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자산이에요, 자산. 자산은 뭐라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 뭐 있을까? 현금. 그러면 현금은 자산이다. 내 거니까. 그럼 내가 갖고 있는 현금 들어왔어. 들어오면 왼쪽에 기록. 돈이 나갔어. 오른쪽에 기록. 이걸 왜 못해요? 자,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야. 상품도 자산이겠네. 그러면 상품이 들어왔다 왼쪽에 쓰고 상품이 나가면 오른쪽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어를 왼쪽, 오른쪽이라는 말 대신에 왼쪽을 우리는 차변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옛날 약 1200년도 그러니까 1200년이면은 어느 시절입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시절이죠. 자, 1200년대부터 우리 고려시대입니까? 자, 우리 송도라고 알죠? 개성. 지금 판문점이 있는 그 개성. 거기가 이제 옛날에는 송도라는 그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이 송도의 사계치부법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사계치부법이라는 책에 차변 용어, 대변이라는 용어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뒤에도 이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일반적으로 이제 이 부기를 누가 이제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이제 시작을 했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문헌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1494년인가 그래요. 이탈리아 상업도시라는 거 아시죠? 베니스. 자, 이탈리아의 베니스 그러면 상업도시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루카 파치올리라는 이 수학자가 책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산술, 비례, 비율, 총량, 일명 순마라고 하는데 그 책에 이 복식부기를 처음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송도 사계치부법이라는 책은 1200년도에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 회계, 즉 부기죠. 회계의 전신이 부기야. 부기가 있어야 회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만들어낸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만들어낸 그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러면 그런 우리 그 조상의 피를 이어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조상의 어를 받들어 가장 잘할 수 있는 과목이 회계 아니겠냐. 뭐 이렇게 제가 뒤에다 써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참고적으로 찾아보시도록 하고, 하여튼 이 간단한 원리 많지도 않아요. 우리가 배운 게 5가지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자, 자산이 들어오면 왼쪽, 나가면 오른쪽, 부채, 빚이 늘어나면 오른쪽, 빚이 줄어들면 왼쪽, 이것만 기록하면 되는 거라. 5개라고 그랬어요. 자본이 늘어나면 오른쪽, 자본이 줄면 왼쪽, 지금 몰라도 됩니다. 또 수익이 발생한다 오른쪽, 비용이 발생한다 왼쪽, 요겁니다. 요것만 알면은 우리 부기는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바로 부기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부기가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어려울까? 어떤 하나의 그 용어가 나왔어요. 그 용어가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자산이 뭐야? 그거 먼저 이해하시고, 어떤 게 자산이야? 이런 정도. 뭐 자산 그러면은 대략 한 4, 50개 정도 돼요. 그런데 4, 50개가 그냥 평소에 우리가 쓰는 말들이 아니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그러잖아. 근데 회계에서는 그걸 현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이 생소한 거지 그거 보고 못 알아볼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하자. 그래서 알고 보면 진짜 제가 지금 장담합니다.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그것만 틀리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 회계라는 과목은 절대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도와드릴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고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자,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기록을 했죠, 아까? 그러면은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틀리면 틀린 거지. 그래서 자기가 한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 수 있고 모든 경제적인 사건을 기록하기 때문에 완전부기라고 한다. 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거기에 그 183페이지에 거래를 기록하는 방법에 따르는 분류 해가지고 단식부기, 복식부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럼 단식부기는 뭐 읽을 것도 없죠? 그냥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불필요하니까 시간이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 없는 사람은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 복식부기. 자, 복식부기란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증감 변동이나 수익 비용의 발생 등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식부기의 특징이 뭐냐? 그럼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우선 하나의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의 경제적인 사건을 거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복식으로 기록하죠? 이중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놈을 우리는 거래의 이중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항상 하나의 경제적 사건,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이중 기록한다. 자, 이중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언제나 일치한다. 요 일치한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차 평균의 원리. 이 엄격하게 따진다면 평균이라는 건 나누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대차 평형의 대차가 평형을 이룬다. 대차 평형의 원리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오래된 습관으로 대차 평균의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났네. 그러면 양쪽으로 기록하고 자 당연히 차변 대변은 일치하는데 그게 안 맞아. 이게 맞으면 다행, 안 맞으면 틀린 거죠. 자, 안 맞으면 틀린다? 잘못됐네? 잘했네? 자기가 한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자기 검증 기능이 있는 거죠. 요 세 가지를 우리는 복식부기의 특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복식부기의 특징은 기업, 거래 이중성, 그 다음 니은,
대차 평형의 원리, 그 다음 디귿, 자기 검증 기능, 이렇게 해서 나눠놨고, 그 다음 184페이지 보시면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점, 요거는 한 문제 정도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40문제다 보니까 쉬운 것도 한두 개 이렇게 출제를 해요. 그럴 때 요런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죠. 자, 한번 간단하게 비교하시면 단식부기는 상식적인 방법으로 기록하는데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기장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식부기는 현금의 수지나 받을 돈, 줄 돈만 기록을 하는데 비해서 복식부기는 모든 재산의 변동 상태를 기록한다. 자, 따라서 단식부기는 소비경제에서 사용한다.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별로 이 회계라는 개념이 그 검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현금의 수지만 계산하는 소비경제. 그러면 주로 이제 우리 집안이죠. 가계부.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 그 다음에 관청. 근데 요즘엔 어때요? 학교나 관청도 단식부기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복식부기를 이용하죠. 그래서 하여튼 일반적으로 소비경제에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복식부기는 모든 기업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 단식부기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이런 손익계산이 안 되겠죠. 그런데 복식부기는 어때? 하나의 원리 원칙에 의해서 우리 아까 수익 비용 요걸 기록했기 때문에 정확한 손익계산도 할 수 있다라는 장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식부기는 정확하다 안 하다 정확성이 없겠죠. 그에 비해서 복식부기는 제대로만 했다면 정확한 거다. 그러니까 결국 제대로만 배웠다면 정답을 정확하게 찍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부기 회계의 장점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민법도 공부하시고 시설도 1차 과목에서 공부하셔야 되지만 가장 솔직하게 내가 한 게 이게 답이야, 이거 맞는 답이야, 틀린 답이야, 이거를 체크하는 것은 이 회계의 원리 과목이 가장 솔직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말씀은 회계에 대한 주변의 얘기 듣지 마십시오. 제 얘기만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공부하니까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선장의 말을 들어야지 옆에서 이제 누가 뭐 꼬십니다. 여러분들, 회계 되게 어려워. 그리고 뭐 원가회계 같은 거 안 해도 돼. 그런 친구들하고 좀 멀리 하시고 주변에 그냥 주변에 보시면 또 저하고 공부해서 합격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추천할 겁니다. 그러면 제 얘기만 들어라. 맞습니다. 제 얘기만 들으세요. 자, 제 얘기만 들으세요. 10분간 쉴까요? 우리 잠시 쉬었다 합시다. 자, 제 얘기 들으시면 돼.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